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20살의 어린 며느리가 한밤중에 보찜 하나 들고 시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시아버지의 매정함을 손가락질했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매정한 호통을 치셨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대문을 나서던 그 순간 홀로 사랑채에서 평생 한 번도 흘리지 않으셨던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 노여움 뒤에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어서 오시지요. 이곳은 등불 아래 옛 이야기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영조 임금 다스리시던 시절, 충청도 한 깊은 산골 마을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가마 한 채가 있었지요. 가마 안에 앉은 이는 이제갓 17살 난 어린 색시였습니다. 친정에서 오는 길이 어찌나 멀었던지 새벽에 떠난 가마가 해가 중천에 걸려서야 시집 마을 어귀에 닿았습니다. 색시의 이름은 윤씨였습니다. 친정은 본디 글 읽는 선비 집안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변변한 혼수도 마련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인품 있고 가문 있다는 김씨 댁에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친정 부모는 눈물로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새벽 친정 어머니는 떠나는 가마를 한참이나 붙들고 계셨습니다. 얘야, 시집살이가 어렵다 한들 어찌 친정만 하겠느냐. 그저 참고 또 참거라. 시부모님 말씀 거역치 말고 남편분 잘 섬기거라. 이 어미는 멀리서 너만 생각하며 살 것이야. 윤 씨는 가마 안에서 친정 어머니의 그 말씀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어린 색시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이 반반이었지요. 시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는지, 시부모님은 어떤 분들일는지, 남편들 사람은 또 어떤 이일는지. 가마는 흔들리며 산길을 따라 점점 시집 마을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마침내 시집 대문 앞에 멎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마당이 어찌나 넓던지요. 김씨 댁은 비록 양반이라 하나 살림은 넉넉지 못한 터였습니다. 그러나 마당은 정갈이 쓸려 있었고 마루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가 마루 끝에 앉아 새 며느리를 맞이하셨습니다. 나이 50줄에 든 시어머니는 깡마른 체구에 입가가 꼭 다물려 있었지요. 윤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왔느냐?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그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말도 손을 잡아주는 일도 없었지요. 윤 씨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으나 친정 어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며 더욱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 60에 가까운 시아버지는 수염이 희끗했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안쓰러움이 깃들어 있었지요. 이윽고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들어가 좀 쉬거라.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윤 씨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워 보이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절이 다정하시니 시집살이도 견딜만 하리라. 윤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처음으로 남편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김도령, 20살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바깥 일은 못하고 글 공부에만 매진하던 분이셨지요. 도령은 신방으로 들어와 새 색시를 보더니 수줍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고맙소. 부족한 사람이지만
평생 잘 모시리다. 윤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친정을 떠나오던 그 두려움이 남편의 그 한마디에 봄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서워 보이시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다정하시고 남편 될 사람은 더없이 어진 분이시니 이만하면 시집살이도 견딜만 하리라. 윤 씨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될 그 길고 모진 세월을. 그리고 먼 훗날 가장 차갑게 보였던 시아버지의 그 깊은 눈빛 속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를. 시집 온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사방이 깜깜한데 윤 씨는 시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잠에서 깨었습니다. 며느라, 걔 아직도 누워있느냐?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만 잘 셈이냐? 윤 씨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별이 떠 있는 새벽이었지요. 친정에서는 이맘때 한참 더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집은 달랐습니다. 윤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새벽 찬 공기에 손이 곱아 부싯돌이 쉽게 들지 않았지요.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곁에서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밥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했지 않느냐. 국그릇은 어찌 그리 가장자리까지 채우느냐. 상 차리는 법도 모르는 것이 어디서 시집을 왔어. 윤 씨는 입을 다문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랐지요. 참고 또 참거라. 이 어미는 멀리서 너만 생각하며 살 것이야. 윤 씨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침이 차려지자 시부모와 남편은 안방의 큰 상에 앉으셨습니다. 윤 씨는 시중을 들기 위해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시어머니께서 큰 상에 차려진 흰쌀밥과 고깃국, 정갈한 반찬들을 보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며느라, 너는 부엌에 가 따로 먹거라. 어른들 드시는 자리에 함께 앉을 것이 아니다. 윤 씨가 부엌으로 가보니 자기 몫의 밥상이 따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에는 보리밥 한 그릇과 묵은 김치 한 종지가 전부였지요. 윤 씨는 잠시 그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에서는 비록 가난해도 어머니께서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건만 여기서는 같은 식구라 하면서도 이리 차별을 두시는구나. 윤 씨는 보리밥을 한 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때 부엌 문 사이로 한 분의 그림자가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부엌 쪽을 한번 바라보시고는 사랑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묵묵히 자기 밥을 먹었지요. 그렇게 윤 씨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모질어졌지요. 새벽 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일을 하고 시부모의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터에 가 식구들의 빨래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갈라지도록 찬물에 빨래를 했고 여름에는 뙤약볕에 밭일을 나갔지요. 저녁이 되어 모두 잠든 후에야 윤 씨는 호롱불 아래 앉아 식구들의 옷을 깁고 버선을 기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지요. 바느질 솜씨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어디서 그런 야무지지 못한 것을 며느리로 들였단 말이냐. 내 평생 이리 답답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작은 실수에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밥에 돌이 섞였다고 한 끼를 굶기시기도 하고 빨래에 얼룩이 졌다고 다시 빨아오라 하시기도 했지요. 심한 날에는
회초리를 드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를 맞고 묵묵히 다시 일했지요. 시집살이라는 것이 본래 이런 것이려니. 세월이 지나면 시어머니의 마음도 풀리시겠지. 윤 씨는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 윤 씨에게 시집살이를 견디게 해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 김도령이었습니다. 도령은 본디 몸이 약해 글공부에 매진하던 선비였지만 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밤이 깊어 부부가 단둘이 되었을 때면 도령은 윤 씨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며 말씀하시곤 했지요. 부인, 오늘도 고생이 많았소. 내가 어머니께 한 말씀 드려보고 싶지만 그러면 부인께 더 큰 화가 미칠까 두렵소. 조금만 견뎌주시오. 내 평생 이 마음을 잊지 않으리다. 윤 씨는 남편의 그 말씀에 모든 설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다정함 하나로 그 모진 시집살이도 견딜 수 있었지요. 또 한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 일에 한 번도 끼어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법도상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일에 직접 관여하시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윤 씨는 가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시아버지의 그 깊은 눈빛. 시어머니의 매질이 끝난 후 사랑채 문틈으로 잠깐 비친 그 안쓰러운 표정.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마당에 떨어진 윤 씨의 무명 저고리를 시아버지께서 직접 주워 빨랫줄에 걸어두신 일. 윤 씨는 그때 사랑채를 향해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시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시집 온 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윤 씨는 어느덧 20살의 어엿한 안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시집살이는 여전히 모질었으나 남편의 다정함과 시아버지의 묵묵한 마음 덕에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듯 모진 세월이 머지않아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을. 시집 온 지 어느덧 새 해가 흘렀습니다. 윤 씨는 이제 갓 20살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약하시던 김도령은 갑작스레 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곶불인 줄 알았으나 며칠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지요. 오히려 열이 점점 오르고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면 손수 닦아드리고 약을 다려 한 모금이라도 드시게 하려 했었지요. 서방님, 조금만 더 드시어요. 이 약 한 사발만 드시면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도령은 흐릿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내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구려. 허나 부인의 정성을 보니 이대로 가지는 않을 듯하오. 윤 씨는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방님은 반드시 일어나신다. 이 정성의 하늘이 무심하지 않으시리라. 윤 씨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령의 병화는 좀처럼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하여만 가셨지요.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령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박복하여 부인을 이리 두고 가니.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시어요.
서방님은 일어나실 것이옵니다. 이 정성의 하늘이 어찌 무심하시겠습니까? 부인, 이 어리석은 사람의 약속을 잊지 말아주오. 내 평생 부인의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 했던 그 약속을. 저 세상에 가서도. 도령은 그 말을 끝으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차마 손을 놓을 수가 없었지요. 20살 어린 새색 씨가 어느 봄날 새벽에 청상과부가 된 것입니다. 도령의 죽음 소식이 알려지자 김씨 댁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외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잃으실 듯 하셨지요.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드시더니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저 년이다. 저 박복한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었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저 년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영 좋지 않더니 내 아들아. 이 어미가 무슨 죄가 많아 너를 먼저 보내야 한단 말이냐. 저 박복한 며느리년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내 아들아. 윤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무게가 윤 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박복하여 서방님이 가셨구나. 내가 죽일 년이로구나. 윤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책망하며 그저 울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켠에 시아버지께서 서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외아들을 잃은 그 깊은 슬픔에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지요. 그저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무릎 꿇은 며느리를 한번 바라보시고는 묵묵히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무거운 발걸음, 그 깊은 침묵. 그 침묵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그날 그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닷새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윤 씨는 그 닷새 동안 흰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지요. 시어머니의 통곡은 끊이지 않았으나 시아버지께서는 끝내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사랑채 문을 닫고 홀로 계시는 시간이 부쩍 길어지셨을 뿐이었지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이제 김씨 댁에는 시부모와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슬픔보다 더 모진 세월이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리라는 것을. 장례가 끝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빈소가 정리되고 손님들도 모두 돌아가셨지요. 윤 씨는 홀로 흰 상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슴을 짓눌러 손이 자꾸 멈추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외아들의 죽음에 자리에 누우시어 일어나지 못하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사랑채에 들어앉으신 이후부터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윤 씨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시집살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달래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아버지께서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장례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시아버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며느라, 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윤 씨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호통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였지요.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 무슨 면목으로 이 집 마당에 서 있느냐? 당장 부엌으로 가 부엌일이나 하거라.
윤 씨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묵묵한 침묵으로 자신을 안쓰러워하시던 시아버지가 어째서 갑자기 이리 차갑게 변하신 것일까. 그러나 윤 씨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부엌으로 향했지요. 부엌으로 가는 길에 윤 씨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사랑채 마루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 등이 어쩐지 떨리고 계시는 듯 했지요. 그러나 윤 씨는 그것이 분노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깊은 분노 때문이라고. 그날부터 시아버지의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호통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윤 씨가 자기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펴려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방문을 활짝 여시고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죄인이 어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잔단 말이냐. 당장 이불을 들고 마루로 나가 자거라. 윤 씨는 차마 항변하지 못하고 이불을 안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마루는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 추웠지요. 얇은 이불 하나로는 그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밤새 떨었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지고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추운 밤이었지요. 그러나 윤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박복하여 서방님이 가셨으니 이 정도 벌은 마땅하다. 윤 씨는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그 추운 밤을 견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윤 씨는 차가운 마루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도 한마디 만류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한마디 던지실 뿐이었습니다. 박복한 년이 그 정도는 견뎌야지. 식사 또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 한 종지였으나 시아버지께서 굶기라 명하신 후로는 그마저도 끊어지는 날이 많아졌지요. 내 아들을 잡아먹은 년이 무슨 입으로 음식을 넘긴단 말이냐. 오늘은 굶거라. 이런 날이 사흘이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윤 씨는 점점 야위어갔지요. 뺨이 홀쭉해지고 눈 밑에는 그늘이 내려앉았으며 손목은 가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께서는 이전에는 종들이 하던 험한 일까지 며느리에게 시키셨지요. 며느라, 물독이 빈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채우지 않고 있느냐. 당장 우물에 가 물을 길어 오거라. 겨울 새벽 우물물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윤 씨는 무거운 물지개를 어깨에 메고 우물과 부엌을 수십 번 오갔지요. 길이 미끄러워 몇 번이고 물을 쏟았으나 시아버지께서는 사정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길어 오거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때까지. 윤 씨는 그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고 또 담갔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으나 그래도 묵묵히 일했지요. 그렇게 일하는 윤 씨를 멀리서 시어머니가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매일같이 며느리가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시어머니의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직 표면 위로 올라오지는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잠시 앞이 흐려져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굶고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지요. 국이 엎질러지고 솥이 기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시아버지께서 부엌으로 달려 나오셨지요. 인연이 이제는 곡식까지 버리는구나. 마당으로 나오너라.
윤 씨는 마당으로 끌려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회초리를 드시고는 며느리의 어깨와 등을 때리셨지요. 인연이 정녕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내 아들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집의 곡식까지 축내려 하느냐. 윤 씨는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를 맞으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날 시아버지의 매질은 평소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종들도 멀리서 보던 시어머니도 차마 보지 못해 고개를 돌릴 정도였지요. 매질이 끝나고 시아버지께서 사랑채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는 보지 못했으나 사랑채 문을 닫는 시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문이 닫힌 후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작게 들렸지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끝내 무릎을 꿇는 듯한 그런 소리가.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마당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으니까요. 그렇게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한 해. 시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한 해. 윤 씨의 모습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20살의 어여쁜 색시가 이제는 마른 가지처럼 야위어 있었지요. 뺨에 살이 빠지고 눈빛은 흐려지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한 번도 시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박복하여 서방님이 가셨으니 이 시집에서 평생 죄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이고 죽은 서방님께 드리는 마지막 정성이다. 윤 씨는 그렇게 믿으며 매일을 견뎠지요. 그동안 시아버지의 학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듯했지요. 며느리가 견디는 것을 보면 더 모질게 굴고 며느리가 약해지는 것을 보면 또 더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는 멈추지 않으실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윤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곳도 떠날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지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슬픔의 화살을 며느리에게 돌렸지요. 그러나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며느리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마르고 야위어가는 모습. 매일같이 매를 맞고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 매일같이 차가운 마루에서 자고 굶은 채 일하면서도 시집을 떠나지 않는 모습. 시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에게 모진 학대를 하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점점 이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요. 영감의 저 분노는 정말로 분노일까? 저렇게 매일같이 며느리를 학대하시면서도 영감 자신이 더 괴로워하시는 듯한 저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시어머니는 그 의문을 가슴에 묻은 채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잠자리에 누우셨으나 좀처럼 잠을 이루실 수가 없었지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그 작은 불빛 아래에서 시어머니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지요.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어느덧 4해. 남편이 떠난 지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앞에는 자꾸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20살의 시집와 어여뻤던 그 새색시. 그 새색시가 이제는 알아보기 힘들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홀쭉해지고 손목은 가지처럼 가늘어졌으며 눈빛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한 번도 시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마루에서 자고 굶은 채 일하면서도 떠날 생각이 없는 듯 했지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견디는 것일까?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정말로 저 아이의 잘못일까? 시어머니의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외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슬픔의 화살을 며느리에게 돌렸지요. 며느리만 미워하면 자신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는 동안 며느리를 미워해도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며느리가 야위어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마음 한켠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호롱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또다시 며느리에게 회초리를 드셨지요. 이번에도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물독을 채우다가 손이 미끄러워 물 한 방울을 흘렸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를 마당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이 박복한 년이 정녕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서서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셨지요. 며느리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야윈 어깨가 시아버지의 회초리에 흔들렸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를 깊이 조아린 채 묵묵히 매를 맞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20살의 어린 며느리. 남편을 잃고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는 며느리. 매일같이 굶고 차가운 마루에서 자며 매를 맞으면서도 시집을 떠나지 않는 며느리. 저 아이가 정말로 죄인이란 말인가? 시어머니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눈물이 시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처음으로 흘리는 며느리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부엌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수 따뜻한 밥을 짓고 작은 반찬 한 가지를 곁들이셨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 주시던 보리밥이 아니었지요. 흰 쌀밥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정성스러운 한 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밥상을 들고 며느리의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며느리의 방문 앞에 이르신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추셨지요. 문을 열어야 할까? 지난 한 해 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그 모든 미움과 차가움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여셨지요. 방 안에는 며느리가 차가운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만 덮은 채 쪼그려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기척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앉았지요. 어머님, 이 늦은 시각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셨습니다. 말없이 밥상을 며느리 곁에 내려놓으시고는 짧게 한마디 하셨지요. 먹어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을 나가셨지요. 방에 홀로 남은 며느리는 따뜻한 밥상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 씨의 마른 뺨 위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집 온 지 4해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보살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매질을 하신 날 밤이면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의 방을 찾아 약을 발라주셨지요. 매를 맞은 어깨와 등에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닿을 때마다 며느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지요. 그저 묵묵히 약을 발라주시고는 조용히 방을 나가실 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며느리가 마루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시면 시어머니께서는 한밤중에 소미불을 들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사이 그 위에 소미불을 덮어주시고는 새벽이 되기 전에 다시 거두어 가셨지요. 며느리가 굶는 날이면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 몰래 부엌 한 구석에 따뜻한 누룽지 한 사발을 놓아두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누룽지를 먹으며 조용히 울었지요. 이 모든 일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서로에게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부엌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잡으셨다가 놓으셨지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견뎌라. 영감의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만 조금만 더 견뎌다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말씀은 짧으셨으나 그 한마디에 담긴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찌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요. 이 집에 자기 편이 한 사람이라도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윤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조금만 더 견뎌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시어머니께서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하신 시아버지의 그 깊은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며느리가 시집 온 지 5해째 되던 해의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어렵게 한 해를 더 견뎌온 어느 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깊은 밤. 갑자기 사랑채에서 시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라, 당장 마당으로 나오너라. 윤 씨는 황급히 일어나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겨울밤 마당에 찬 공기가 살을 애는 듯 했지요. 윤 씨가 마당에 무릎을 꿇자 시아버지께서는 사랑채 마루에 서신 채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이년아, 내 그동안 너를 두고 보았다. 그러나 더는 안 되겠구나.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 어찌 이 집에 그대로 머물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갈 곳이 없사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당장 떠나거라.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께서 한 걸음에 마당으로 달려 나오셨지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 앞을 가로막아 서시며 시아버지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영감, 이 한겨울 밤에 가엾은 아이를 어디로 내쫓으신단 말이오. 이 아이가 지난 몇 해 동안 어떻게 견뎌왔는지 영감도 보지 않으셨소. 그만하시오, 영감. 이건 너무하오. 시집 온 지 몇 해 만에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을 내린 뒤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며느리 편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를 향해 무서운 눈빛으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부인은 빠지시오. 이 일에 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오.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시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그 무서운 호통에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마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영감이었으나 그날 밤의 영감은 무언가 달랐지요. 목소리는 격노하셨으나 그 눈빛 속에는 어쩐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듯. 마치 자기 자신조차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천천히 팔을 내리셨습니다. 며느리를 지켜드리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그저 눈물만 흘러내리셨지요. 윤 씨는 묵묵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보찜 하나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손수 만들어 주신 무명 손수건 한 장. 친정 어머니께서 시집 올 때 들려보내신 작은 놀이개 하나. 그것이 윤 씨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전부였지요. 보찜을 들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윤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대문 앞에서 윤 씨는 잠시 멈춰서서 시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5해의 시집살이. 남편을 잃은 슬픔과 시아버지의 학대와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보살핌이 모두 이 집에 남아 있었지요. 윤 씨는 사랑채를 향해 한 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서 계신 안방 쪽을 향해 또 한 번 절을 올렸지요. 아버님, 어머님,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윤 씨는 끝내 한마디 원망도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 바람이 윤 씨의 야윈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지요. 대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그 닫힌 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대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흐느끼셨지요. 며느리가 떠난 그 길을 차마 따라가지도 못하시고 그저 닫힌 대문 안쪽에서 울고 또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사랑채 안에서도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매정한 호통을 치셨던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가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사랑채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지요. 평생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시아버지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시아버지의 눈물이었지요. 사랑채 안의 작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날 밤 그 사랑채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산길은 매서웠습니다. 시집을 떠난 윤 씨는 친정으로 향하는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지요. 친정까지는 수백 리. 여인 혼자 걸어서 가기에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에게는 가마를 부를 돈도 함께 가줄 사람도 없었지요. 5해의 시집살이 동안 윤 씨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듯 야윈 몸으로 그 험한 산길을 오르니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기 짝이 없었지요. 게다가 새벽부터 굶은 채 길을 떠난 터라 기력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윤 씨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손에서 보찜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 힘으로 보찜을 다시 주우려 했으나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겨울 산길의 작은 눈송이가 한두 점 흩날렸습니다. 윤 씨의 야윈 몸 위로 그 눈이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자기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머지않아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윤 씨가 다시 눈을 뜬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낯선 천장이 윤 씨의 눈에 들어왔지요. 소박한 초가집 방 안. 따뜻한 구들 위에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 씨의 몸 위에는 두툼한 소미불이 덮여 있었고 머리맡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사발이 놓여 있었지요. 윤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가?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신 분은 30이 간 넘어 보이는 한 남자였지요. 수수한 무명옷에 머리는 단정히 묶고 계셨습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듯 손이 거칠었으나 눈빛은 어찌나 깊고 맑은지요. 어쩐지 그를 읽은 사람의 풍모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윤 씨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 했으나 그분이 부드럽게 말리셨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기력이 너무 약해지셔서 며칠은 더 누워 계셔야 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는 이 산기슭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 산길에 오르다가 부인께서 쓰러져 계신 것을 보고 모셔왔을 뿐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집에는 저뿐입니다. 부인을 해할 사람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몸부터 추스르십시오. 그분의 목소리는 어찌나 차분하고 정중하시던지요. 윤 씨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윤 씨에게 죽 한 사발을 권하시고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방을 나가셨지요. 그렇게 윤 씨가 그 약초꾼의 집에 머물게 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분께서는 매일같이 윤 씨를 정성으로 보살피셨지요. 새벽이면 산에 올라 신선한 약초를 캐오셨고 그것을 손수 다듬어 약을 다리셨습니다. 윤 씨가 약을 마시기 어려워하면 직접 한 술씩 떠 먹이시기도 하셨지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어색하여 손사래를 쳤으나 그분의 정성이 어찌나 한결같으신지 결국 받아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밥상도 늘 따뜻한 죽이 올라왔지요. 산에서 캐 오신 나물 한두 가지가 곁들여졌으나 5해 만에 받아보는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윤 씨의 사연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약을 다리시고 죽을 끓이시고 가끔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실 뿐이었지요. 며칠이 지나니 윤 씨의 기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마당에 나와 햇빛을 쬐 수 있게 되었지요. 겨울 햇살은 약했으나 그 햇살을 받으며 윤 씨는 오랜만에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5해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휴식이었지요. 그렇게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어느 정도 기력을 되찾았고 이제는 친정으로 떠날 채비를 해야 했지요. 그날 저녁 마루에서 그분과 윤 씨는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저는 본디 글 공부를 하던 집안의 자식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산에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젊어 아내를 잃고 자식도 없이 이 산속에서 약초나 캐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부인의 사연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 산속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보고 그저 사람의 도리로 모셔온 것뿐입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윤 씨는 그 말에 참아 자신의 사연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그분은 윤 씨의 그 눈물을 보시고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의 사연은 다 무거운 법이지요. 내일 친정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여인 혼자 그 먼 길을 가시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다음 날 새벽, 그분은 윤 씨의 보찜을 손수 매시고 앞장서서 산길을 내려가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없으셨지요. 그저 가끔 뒤를 돌아보시며 윤 씨의 발걸음이 무리하지 않는지 살피실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윤 씨의 친정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그분은 마을 어귀에서 멈추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산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 부인의 친정에 누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부디 무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 사람은 박씨라 합니다. 저 산 너머 등잔골에 사는 사람이지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찾아오십시오. 박씨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 씨는 그분이 산길로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5해 동안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보살핌. 5해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말씀. 윤 씨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친정에서 받아들 한 통의 편지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박 씨와 헤어져 친정에 도착한 윤 씨는 며칠 동안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집간 딸이 되돌아온 것을 보시고 가슴이 무너지셨지요. 그러나 친정 부모님께서도 윤 씨를 마냥 거두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엄격하여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친정에도 큰 욕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얘야, 이 어미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너를 다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너를 다시 시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으니. 윤 씨는 부모님께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친정에 짐이 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날 저녁 윤 씨는 친정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 자신이 머물 곳이 한 곳도 없는 듯 했지요. 5해의 시집살이, 남편을 잃은 슬픔, 시아버지의 학대, 한밤중에 쫓겨남, 산속에서 쓰러졌던 일, 그리고 박씨라는 분의 따뜻한 보살핌. 이 모든 일이 마치 한 편의 긴 꿈처럼 윤 씨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그렇게 친정에서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 씨가 친정 마당에 앉아 있는데 마을 입구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시집에서 오래 일하시던 늙은 하인이었지요. 그 하인은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보따리 하나를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며느님, 영감마님께서 이 보따리를 며느님께 직접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감마님께서 며느님께 죄송하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윤 씨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감마님께서 죄송하다 하셨다고? 그 차갑고 매정하셨던 시아버지께서.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쌓인 폐물 보따리가 들어 있었지요. 은비녀 한 쌍, 옷가락지 한 쌍, 놀이개 하나, 그리고 작은 은전 몇 잎. 윤 씨가 시집 올 때조차 받아본 적 없는 귀한 폐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물들 사이에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함께 놓여 있었지요. 윤 씨는 그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시아버지의 글씨로 단정하게 한 줄이 쓰여 있었지요. 며느라. 그 두 글자만으로도 윤 씨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손수 쓰신 그 글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우리 집을 떠나 멀리 가 있겠구나. 내가 너에게 한 모진 말과 매질을 부디 용서치 마라. 다만 한 가지, 그것이 미움이 아니었음만 알아다오. 내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난 그날, 나는 알았다. 양반가의 법도대로 너를 곱게 두면 너는 평생 청산과부로 이 집에서 늙어가야 한다는 것을. 20살의 어린 며느리가 평생을 죽은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양반가의 도리이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도였지. 그러나 며느라, 나는 차마 너를 그렇게 둘 수가 없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 어찌 살아있는 너의 인생까지 묻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너를 곱게 보내면 양반가의 법도가 내 발걸음을 무겁게 할 것을 알았다. 이 시집과의 정이 너의 새 길을 막을 것을 알았지. 그래서 나는 너를 미워하는 척했다. 박복한 년이라 욕했다. 한겨울 마당에 세워두고 매질했다. 너에게 모질게 굴어 내가 이 집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너의 발걸음에 한 점의 미련도 남지 않도록. 며느라, 이 폐물은 내가 시집 올 때 내가 따로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언젠가 너에게 주려고 했으나 이런 모습으로 보내게 되어 미안하다. 부디 새 인연을 만나거든 이 늙은이를 용서하고 행복하거라. 내 아들의 아내였던 너를 이제 한 사람의 딸로 자유롭게 보낸다.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마라. 편지를 다 읽은 윤 씨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흐느꼈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시아버지께 받았던 그 모든 모진 말과 매질이, 그 모든 차가움이 사실은 며느리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살의 어린 며느리를 평생 청산과부로 두지 않으시려고,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미워하는 척 하셨다는 것을. 윤 씨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시아버지의 글씨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의 눈앞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산속에서 자신을 묵묵히 보살펴 주셨던 박 씨. 이름을 알려주시고 등잔골에 산다 하시던 그분.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찾아오십시오라고 하셨던 그 한마디. 윤 씨는 편지를 가슴에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지요.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매정하게 내쫓으신 것도, 산속에서 박 씨를 만난 것도,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윤 씨는 친정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고 친정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긴 곳은 등잔골. 박 씨가 살고 계시던 그 산 너머 마을이었지요. 윤 씨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마침 산에서 약초를 캐 오시던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윤 씨를 보고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지요. 그러나 박 씨의 눈빛은 모든 것을 이미 이해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박 씨는 그저 깊이 절을 올리시고는 조용히 한마디 하셨지요. 오셨군요. 그날부터
윤 씨는 박 씨의 아내가 되어 등잔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양반가가 아닌 산골의 약초꾼 집이었으나 윤 씨는 5해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가정이었지요. 박 씨와 윤 씨는 함께 약초를 캐고 함께 약을 다리고 함께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평온한 나날이었지요. 윤 씨의 야윈 뺨에 살이 오르고 흐려졌던 눈빛에는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4해가 지났습니다. 박 씨와 윤 씨 사이에는 아이도 하나 태어났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등잔고를 떠나 옛 시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그 길에 한마디 만류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실 뿐이었지요. 윤 씨가 시집의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께서 마침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으셨지요. 얘야, 이 못난 어미가 이렇게라도 너를 다시 볼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윤 씨는 시어머니의 2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한이 2 사람 사이에 함께 흘렀지요.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감께서는 내가 떠난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너를 그리워하셨단다. 차마 직접 보지는 못하시고 사랑채에서 홀로 내 이름만 부르시며 늙어가셨지. 시어머니께서는 윤 씨를 사랑채로 안내하셨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윤 씨는 사랑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윤 씨의 이마가 차가운 마당의 돌에 닿을 때마다 사랑채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윤 씨는 큰절을 마치고 일어나 마지막으로 사랑채를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 며느리 아버님의 그 깊은 마음 이제야 알았사옵니다.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사랑채 안에서 늙고 떨리는 한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잘 가거라. 이것이 마지막이다. 윤 씨는 그 마지막 한마디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5해의 시집살이, 남편을 잃은 슬픔, 시아버지의 그 모진 학대 속에 숨겨져 있던 가장 깊은 사랑. 이 모든 것이 이제 윤 씨의 가슴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윤 씨는 시집의 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사랑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닫힌 문 너머에 계신 시아버지. 평생 사랑한다는 말씀 한 번 못 하시고 그 사랑을 미움의 얼굴로 보내셨던 분. 윤 씨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얼굴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정한 말로 표현되는 사랑, 따뜻한 손길로 전해지는 사랑, 그리고 때로는 미움의 얼굴로 찾아와 사랑하는 이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사랑도 있지요. 그 노여움은 회초리가 아니라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내줄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20살의 어린 며느리가 한 시아버지의 깊은 침묵을 통해 마침내 알게 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등불이 됩니다.